미쓰히데 반란으로 혼노지에서 오다 노부나가는 사망을 하게 됐고요. 미쓰히데 본인도 결국은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과연 히데요시의 행보는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춘추 전국시대의 변화. 임철균 연구위원님 그리고 임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히데요시가 이제 그렇다고 그럼 이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히데요시와 저기 누구가 이에야스 있고 그리고 아직 뭐 여기 모리 가문도 있고 네. 이쯤 되면은 히데요시가 이걸 또 다 장악하느냐 또 그건 또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히데요시는 어찌됐건 본인이 이제 오다 가문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위치에 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요스 회의라는 거를 주관을 합니다. 이 회의에는 시바타 가스이에 니완 나가히데, 하시바 히데요시, 이케다 스네오키 등 이 오다 가문의 주요 가신들이 대부분 참석을 했어요. 주요 안건은 후계자 선정과 영지 분할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바타 가스이에가 하시바 히데요시랑 의견이 충돌이 납니다. 역시나 사이가 안 좋아요. 이 시바타 가스이에는 오다 노부타카를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하시바 히데요시는 오다 히데노부를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몇째 아들이냐죠. 네. 근데 장남은 히데노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자 승계의 원칙을 생각해 보면 이 논리적 적합성은 히데요시한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바타 가문은 이쪽은 좀 밀리는 형국이고, 그래서 둘이 티격태격 하다가 다른 다이묘들이 이제 히데요시를 지지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가 히데요시가 또 절충안도 제시를 해요. 좋다. 그러면은 이 히데노부가 아직 어리니까 3살밖에 안 됐거든요. 아, 3살짜리를 어떻게? 아, 참. 속셈이다. 시커멓죠. 속셈이 다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클 때까지 그 후견인으로 너가 얘기한 오다 노부타카를 후견인으로 하자라고 절충안까지 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바타 가스이에는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지 분할도 가스이가 좀 머리를 쓴 것 같아요. 본인이 받고 싶은 영지들을 받았거든요, 각자. 그러면서 이제 가스이에는 에치젠을 갖고 싶다라고 해서 그거 받고 일부러 하필이면 다른 다이묘들도 있는데 나는 저 하시바 히데요시의 영지인 나가하마를 받고 싶다. 아, 히데요시 거를 받고 네. 싶다. 한 12만 석 정도 됐거든요. 머리를 쓴 거겠죠, 히데요시 못 크게 하려고. 근데 누가 봐도 미쓰히데 토벌의 공로는 히데요시한테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미쓰히데의 영지를 히데요시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받게 되겠죠. 그러면서 단바, 야마시로, 가와치 등을 이제 히데요시가 먹으면서 오히려 영지가 28만 석이 증가를 해요. 그러면서 시바타 가스이에보다 더 많은 영지를 가진 대다이묘로 급격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요충이죠. 네. 그러니까 미쓰히데가 갖고 있던 영지가 굉장히 좋은 영지였군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 세력을 장악하기 좋은데요. 그러면서 각자 이제 시바타 가스이에랑 하시바 히데요시가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여기저기 포섭을 하는데 히데요시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11월에 하시바 히데요시, 니와 나가히데, 이케다 스네오키 3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기요스 회의의 결과를 뒤집고 오다 히데노부의 후견인을 분명히 오다 노부타카가 하기로 했는데 네. 이걸 뒤집고 오다 노부카스랑 본인들이 주종 관계를 맺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부카스를 오다 가문의 당주로 옹립해버립니다. 시바타 가스이의 입장에서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뒤통수를 맞은 거죠. 일단은 뭐 정리해 놓고 뭐 다 필요 없고 그렇죠. 우리가 먹을래? 그렇지. 어질르기 위해서도 정리를 해야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시바타 가스이의 수하 다이묘 중에 마에다 도시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시바 히데요시하고는 친구예요. 가스이에하고는 이제 군신의 관계고. 근데 이 도시에를 자꾸 꼬십니다. 나한테 와. 라고 하니까 도시에도 내색은 안 하지만 흔들하고 있는 단계예요.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대부분의 사람은 대장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장편에 붙으려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누가 유리한가, 누가 능력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진 패가 어디 가야 더 값지게 값을 받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보는데 이게 사실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게 퍼포먼스 일종의 그럼 주변 애들 보면서 저쪽에 붙어야겠구나 하는 걸 보니까 저쪽이 더 세구나 이런 것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빨리 파악해야 돼. 그냥 올 사람. 저쪽에 더 값을 쳐줄 것 같은데 그럼 빨리 가서 내가 더블 쳐줄게. 이런 걸 빨리 해서 내 편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네. 그게 아마 뭐 당연히 기록이 없죠 이런 거는. 근데 분명히 마쿠에서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사실 여기서는 철저하게 뒷거래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뭐 자신들의 쇼군으로 세우는 사람, 뭐 주군으로 세우는 사람도 다르고, 그리고 자꾸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는 장수들, 휘하 장수들도 지금 충돌하고, 이걸로 봐서는 지금 히데요시하고 가스이에가 한번 붙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즈가타케라는 전투가 발생을 하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다 노부타카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인물이 본인 입장에서는 눈 뜨고 코 베이게 생겼잖아요. 네. 분명히 이 기요스웨이에서 내가 후견인하기로 돼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이 기요스웨이 결과 중에 하나가 히데노부를 아즈치 성으로 복귀시킨다라는 결론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안 지킨 거예요. 내가 이거 보내면 후견인 못하게 생겼는데 지금 판국에 안 보내고 가지고 있으니까 히데요시가 이걸 빌미로 오만대군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가하마 성이라는 곳을 맹공격을 가해요. 여기가 시바타 가스이에가 통솔하고 있는 성 중에 하나였거든요. 여기를 지키고 있는 성주는 이 사람의 양아들이에요. 시바타 가스토요라는 사람인데 양아버지랑 이 양아들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히데요시가 여기에 또 이간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이 가스토요가 스스로 성문을 열고 항복을 해요. 그러니까 노부타카는 또 상황이 불리하게 진행이 되니까 히데노부 보내주고 자기 딸도 뭐 인질로 보내고 이러면서 히데요시랑 화해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히데요시가 자꾸 잘 나가니까 주변에서 당연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겠죠. 견제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바타 가스이에에 가담하고 있던 다키카와 이치마스라는 다이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1월쯤 되니까 규모 미상의 군대를 일으켜서 히데요시의 영지였던 미노 지역의 세키성 그리고 이세 지역의 가메야마 성을 공격해서 함락시켜버립니다. 오. 네. 그 히데요시군은 불의의 일격을 막고 반격 작전을 수행을 했는데 연전 연패해가지고 패조해요. 네. 참 의외의 결과긴 한데 네.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2월이 되니까 이제는 시바타 가스이에가 본인이 직접 군대를 일으켜서 교토로 진공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마에다 도시나가라는 사람이 선봉장을 맡고 맹장으로 이름을 떨친 사람인데 사쿠마 모리마사라는 다이묘도 가담을 해서 3만 대군이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히데요시는 1만 군으로 이치마스군을 고착 견제를 하고 자신이 직접 5만 병력으로 시바타군의 요격을 나서요. 둘 사이의 교전이 전선이 지지부지하게 고착되고 있었는데 이 사쿠마 모리마사라는 다이묘가 맹활약을 하면서 시즈가타케 성체까지도 점령을 해요.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가 되니까 히데요시가 시즈가타케 성체까지 52km를 불과 5시간 만에 부대 이동을 시켜버립니다. 그쪽을 급격하게 병력들을 이동을 시킨 거예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본진 병력을. 그런데 말이 52km를 5시간 만에 간 거지. 5시간 만에 52km를 갔다고요? 네. 이거 가려면은 실제로 계산해 보면 10km 속도로 뛰어가야 돼요. 본인은 말 타고 갔으니까 엉덩이 아픈 거에서 그쳤겠지만 아시가루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서울 시내에서 10km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려요. 네, 구보로 뛰어가야 됩니다. 뛴걸음으로. 당연히 병력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었겠죠. 네. 호기였습니다. 이때 시바타군이 공격했으면 전멸했을 거예요. 근데 그 호기를 놓치고 시바타군도 다음 날부터 전투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양쪽이 일진일퇴 시체를 넘는 격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때 마에다 도시이에가 친구한테 붙습니다. 그러면서 시바타군을 공격을 해요. 그 후방에 있던 다른 시바타군의 다이묘들이 이걸 보고 뭐야 이거? 갈라지지 이러면. 네. 그리고 자기 병력들을 다 후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면 패주상 양상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시바타 가츠이에는 찰복으로 생을 마칩니다. 히데요시의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었었네요. 근데 이게 그렇죠. 배신이 왜 중요하냐면 연합군대잖아요. 누가 배신을 해버리면 랭커에 있던 사람이 배신을 해버리면 네. 이제 누가 배신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패전을 해도 내가 군대가 남아 있어야 패가 높아집니다. 완전히 전멸을 당하면 죽을 수도 있고 거래가 안 돼요, 뒷거래가. 그러니까 군대를 바로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봉건 군대 최고의 약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바타군이 괴멸되면서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다 노부타카도 히데요시랑 마찰이 있었잖아요. 네. 기우성도 공격을 받고 함락되면서 이 사람도 할복을 명받고 죽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모리 가문에게도 압박을 가하죠. 우리한테 복속해라. 라고 이제 고바야카와 다크가게 측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전투가 승리를 하고 나니까 호조 가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다이묘들이 축하 사절을 보내요. 축하한다 하고. 서부가 그냥 손쉽게 떨어져 버린 거네요, 느낌상. 히데요시의 세상이 금방 온 줄 알았지만 이게 옹립한 네. 아들이 달랐었는데 그렇죠. 오히려 반격을 당한 히데요시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배신 하나로 네. 히데요시 세상이 금방 와버렸네요. 대역전극이 발생한 근데 이게 정말 봉건제의 특징이라는 게 이렇네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누구 성주가 있는데 그 성주 하나가 배신했다고 해서 왕을 주르륵 배신하는 일은 우리나라에는 없을 것 같은데 봉건제에는 이게 가능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복 이러는 것도 다 나중에 뒤에고 여기서 가만히 보면 패전한 장수들이 할복하는 거지. 맞습니다. 두 아들이 때로 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정말 히데요시가 말로써 정치를 굉장히 잘하는구나라는 거를 느껴요. 꼭 말이라기보다는 네. 상대방의 심리? 심리, 욕망을 아는 거죠. 그게 험하게 살아왔잖아요. 네네. 사실은 히데요시의 또 하나의 장점이 상대방한테도 많이 배웁니다. 노부나가 밑에 있으면서 노부나가 전술을 많이 배워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항상 창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배워서 자기가 확대 재생산을. 네네. 노부나가가 천하인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이 죽은 의리, 동네가 조그마니까. 근데 이제 이게 커지니까 점점 다른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분층이 밑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얘들을 포섭해야 충성도를 끌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즉석 포상이에요. 원래 옛날에는 포상이 귀찮잖아. 전공을 세워도 보고서를 올려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왜 훈장 안 줘요? 그러면 가다가 보고서가 없어졌나봐 뭐 이런다고. 그래서 노부나가는 빨리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니까 즉석 포상이라는 걸 도입을 해요. 그런데 이제 기록에 보면 좀 사람이 쪼잔해서 맨날 그냥 그 집히는 대로 이거 하나 주고 뭐 감 따다 주고 그랬다는 소리 있는데 솔직히 쪼잔해서가 아니고 노부나가는 돈 쓸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히데요시쯤 되면 이제 많이 정리가 되니까 돈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히데요시는 돈깨짝을 술에 싣고 다니면서 공을 세우면 즉석에서 열어서 줬다. 거듭 말하지만 이게 실화가 아니라고 해도 네네. 그런 식으로 배워서 잘 써먹었던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것도 제 개인적인 정말 궁금증인데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히데요시의 이런 정치와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박사님이 좋아할 인물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일본인이고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인물상에 대해서 박사님 혹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고등학교 때 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서 히데요시를 존경한다고 말했다가 큰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히데요시의 한 모든 일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말했다가 걔 큰일 나. 아주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들에 대해 자꾸 오해들을 하시는데 나중에 히데요시 보면은 말년에는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누구나 자기 함정에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부분에 대한 그 장점이라는 건 우리가 모두에게 배워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저 사람이 이거 한 것도 존경하는 말이냐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히데요시를 존경하자가 아니라 그런 방법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히데요시 아니라 뭐 카이사르도 그렇고 나폴레옹도 그렇고 뭐 조조도 그렇고 그가 세웠던 어떤 행동에서 교훈을 뽑자는 거지. 네. 그냥 그분을 마음으로 존경해서 이제 뭐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럼요. 그런 태도는 버려야 그럼요. 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할 수 있다면 악마에게서라도 장점을 배워라. 뭐 아이한테도 뭐 배울 점이 있다 이러잖아요. 허준이 한 말입니다. 자, 우리가 전국 시대를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쟁쟁한 이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
둘씩 떨어지더니 이제는 거의 다 사라지고요. 히데요시를 제외하면 도쿠가와 이에야스 정도 말고는 아무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히데요시 세상입니까?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죠. 어. 왜냐면 히데요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작 이 오다 가문의 아들들 생각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잘나봤자 쟤는 가신이고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오다가. 그렇죠. 이 패밀리십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나는 금수저다. 네. 그래서 히데요시가 권력을 잡고 있는 거를 이제 차남이었던 오다 노부카스는 별로 좋게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가 점점 좀 안 좋아지더니 결국은 히데요시가 노부카스를 아즈치 성에서 내쫓아 버려요. 노부카스 입장에서는 열받죠. 열받죠. 아니 우리 아빠가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건데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반 히데요시 동맹을 맺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거 받아들여요? 네, 받아들이고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뭐 당시의 유력 다이묘들도 끌어들여서 거의 히데요시를 포위하다시피 하는 반 히데요시 동맹을 결성을 해요. 근데 히데요시도 당하고만 있지 않죠. 나름대로 노부카스 측의 주요 장수였던 구키 요시타카 이 사람을 포섭하기도 하면서 둘 사이의 마찰이 점점점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박사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어떤 인물인지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만에 이 이름이 다시 나왔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과 계속 히데요시와 미스 히데요와 이렇게 얘기 나오다가 이제 다시 또 오랜만에 이야기 나왔거든요.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등장할 시간이 됐는데 네, 됐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늘날의 아이치현 미가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나고야 중심 부군인데 이 집안이 원래 무장 집안으로 세가지고 조부는 굉장히 유명한 맹장이었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무능했니 많이 하는데 23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왜냐면 가신이 죽으면 이 도쿠가와도 그렇지만 거기 또 다 가신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이 죽으니까 또 세력이 급격히 약해지는데 이 미카와 지역이 뭐 지금도 나고야가 큰 도시지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전국 시대 맹장들 이 주역들 타케다 신겐 이마가와 요 모든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영지 오른쪽 동쪽에 있어요. 네. 그리고 왼쪽에 이제 노부나가 교토 세력이 있어요. 이 둘이 붙을 때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데가 미카와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쪽에 붙느냐 이쪽에 붙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만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도쿠가와 집안은 많이 쇠락했지만 이 중간에서 이제 값어치를 올리고 그리고 약간 이게 소설적인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당시 그 미카와 가신단은 유명했어요. 미카와 무사단이라고 도쿠가와가 어렸을 때 가장이 되는데 굉장히 그 뭐랄까 똘똘 뭉쳐가지고 싸움 잘하는 거로 유명했습니다. 제가 그 일본 학자한테 들었는데 사실 진 적도 있는데 그분이 도쿠가를 존경하는지 정말 이 무사단은 전국 시대 최고의 무사단이다. 그러니까 도쿠가와를 만든 거는 가신단 때문이다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이제 불행해서 노부나가 집안의 인질로도 갔다가 그다음 이마가와 집안에도 인질로 갔다가 그래서 처음엔 아슬아슬했죠. 노부나가와 이마가와가 싸울 때 이 편에 붙었다, 저 편에 붙었다, 아슬아슬했는데 어쨌든 그 와중에서 전투력을 키워가면서 계속 자기 값을 올립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항상 중요한 전투를 맡아요. 중요한 전투를 맡는데 주류 세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전투를 맡았다가 이쪽이 지면 재빨리 또 튀어요. 그러면 쟤를 죽여라가 아니라 포섭하려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값을 올려요. 약간 용병단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진짜 프로페셔널한 용병 있잖아요. 스위스 용병처럼 거래한 쪽하고는 확실히 싸운다. 하지만 저쪽이 패했을 때 내가 뭐 같이 죽고 뭐 이런 건 안 하겠다. 당시 졌으면 난 빠지는 거지 뭐.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용병단. 그래도 이제 허준 씨가 깨지면 그다음에 이제 계약서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러면 묘하게 그 신의와 계약 이런 묘하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동부 전선을 담당하는 동쪽의 벽이 되어 있다가 노부나가가 죽고 이제 히데요시랑 전쟁이 난 거죠.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인물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오다 노부카스와 동맹을 맺고 히데요시에게 대항을 하니까 이제 더 이상의 히데요시는 이끼끼끼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난 막힌 게 뭐냐면 네. 히데요시가 아니 우리가 역사를 알잖아요.
히데요시가 먼저 통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노부카츠랑 동맹을 맺으면 둘 중에 하나는 결단이 나버려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시작할 때 여기 충성이란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실은 노부나가가 죽자마자 미쓰히데하고 히데요시는 바로 전투 모드 들어갔고 네. 당연히 도쿠가와한테도 연락이 갔을 거 아닙니까? 이 아저씨는 그때부터 동쪽으로 진군합니다. 둘이 붙는 동안 아, 동쪽을 장악해버렸고 절호의 기회잖아요. 아, 네. 거기 일대 영지를 마구마구 먹어버려요. 그러면서 대다이묘가 된 거죠. 그래서 벌써 이쪽에 세력 세우고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히데요시하고 가스에가 이제 붙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스에가 당연히 도쿠가와 이에야스 보고 이렇게 동맹을 맺자고 그랬죠. 두 분이 알아서 싸우시죠. 그리고 자기는 또 이거를 막 합니다. 다만 물밑으로는 약간 그쪽 편인 것처럼 이게 항상 여기 얘기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냥 두 분이 알아서 싸우세요. 그러고 자기 걸 했을 수도 있고요. 네. 내가 곧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자기 걸 했을 수도 토마테 있어요. 쿠다사이. 왜요? 그렇게 간신배처럼 나는 그래도 너한테는 마음이 있어. 저 토마테. 아이고 이렇게. 하여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그 둘이 싸우는 동안에 도쿠가와는 자기 세력을 오히려 키우고 있었고 그리고 끝나니까 노부나가 집안하고 또 자기가 연결하면서 히데요시의 적이 되는 게 아니라 명분 이제 남은 오다 세력은 나한테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히데요시가 너무 커졌으니까 아 그래도 우리가 노부나가 주군의 장수들 아니었냐라는 명분을 살짝 쫓아간 거군요. 근데 알고 보면 참 이게 한데 이 세계가 참 재밌는 세계야. 다 봐도 뻔한데 그래도 그렇게 명분을 세우고 내가 또 이 사람을 옹립했다 그러면 그게 또 명분이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히데요시랑 대립했다는 게 참 한편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어찌됐건 전장에서 숫자만큼 물량 앞에 장사 없거든요. 숫자만큼 확실한 전략도 없고 이에야스가 그만큼 영지를 늘렸다고 해도 히데요시 군한테 아마 절반 정도 미쳤을까요? 히데요시 군이 훨씬 대규모 군대였어요. 네. 그럼에도 그 명분 하나 보고 대적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 박사님 말씀처럼 도쿠가와 군이 그만큼 전투에 자신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히데요시가 붙습니까? 네, 붙습니다. 이미 둘이 여기서 천하를 두고 한 번 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병력은 거의 배가 차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쿠가와가 기다리고 있는데 히데요시가 옵니다.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참 이렇게 어려워. 히데요시가 세기 때문에 장기 소모전으로 갈 수도 있는데 동쪽 지역 전체가 지금 사실 복속이 안 돼 있고요. 동북 쪽이 빈 땅이 많아요. 호조가무도 있고. 그러니 히데요시가 내가 지금 세다고 가만히 뒀다가 도쿠가와 세력이 계속 세지면 커지면. 나중에 더 위험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런 전국시대 봉건제 구조의 전쟁에서 남의 땅에 들어가 전쟁한다는 건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내가 가져야지. 여기서 30%, 50% 일단 전황에 50% 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력은 많지만 불리한 거예요. 그리고 도쿠가와도 자질구레한 전쟁은 했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기 영지에서 군대를 키우고 있었고 히데요시는 지금 벌써 3번의 큰 전투를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도쿠가와 영지까지 진군해 옵니다. 그러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3가지 장점을 가지게 돼요. 첫째, 쉬었어요. 두 번째, 자기 땅이에요. 네. 세 번째, 적은 지쳤고 멀리 왔기 때문에 조기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히데요시가 사실 지금까지 싸울 때 보면 항상 전략적으로 우위였어요. 네. 그리고 상대방보다 한 수 앞선 앞서서. 전투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도쿠가와 편에는 자기가 자기 편으로 만들 애들이 별로 없어. 사실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둘이 별로 이게 연계성이 없어요. 그다음에 도쿠가와 가문은 원래 똘똘 뭉친 걸로 유명한 집안이에요. 자기는 오히려 연합군이에요. 수는 많은데. 그러니까 상대를 압도하는 전술, 압도하는 기동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뻔한 전술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고수는 상대방이 그렇게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확률이 사실은 확률이 떨어진다는 걸 알죠. 그리고 그거를 이겨내는 책상에서 보면은 확률이 떨어지는 전투를 벌입니다. 이게 이제 론멜하고 영국군하고 차이고
참 이게 세계 전투사범 다 이런데 네. 나도 실전에 가면 못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안전하고 싶으니까요. 그렇죠. 네. 참 그게 힘들어요. 내 목숨을 내거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부하들의 목숨이 걸리기 시작하면 그건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내 목숨을 걸었을 때가 더 선택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당신은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데요시 군이 미카로입니다.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나고야 주변에서 벌어지는데 나고야 동쪽에 있던 도시들이에요. 나고야 동쪽에 고마키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지명이 고마키시인데 나고야로 동쪽에서 오다 보면 산지가 있고요. 산지를 딱 넘어서 평야가 시작되는 부분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곳에 조그만 평산성이라고 해발 86m 정도 되는데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이 이제 일단 평야 나오면 나고야 평야가 유명하거든. 완전 평지고 평지에 조그만 언덕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 가서 보면은 유명한 뭐 히메이지성 이런 게 평산성이라고 하는 건데 낮은 언덕 위에 있는 성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아직 정교한 성은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비스무리한 초기 형태의 평산성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여기로 히데요시 군이 몰리는데 히데요시는 고마키 성에다 주력을 몰아넣고 포위 공격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장기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늘 성공했던 방법, 코를 물고 뭐 허리를 친다, 뭐 군사 용어에 그런 거 있는데 사자가 물소를 잡을 때 한 명이 앞에서 코를 물면 다른 애들이 뒤에 옆구리 물고 엉덩이 문다. 아무튼 고마키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 도쿠가와 군대는 진짜 셌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이고 상대는 수비고 그러면 내가 희생이 클 거고 이게 또 전국시대 전쟁은요. 이겨도 희생이 크면 또 누가 배신할지 몰라요. 이렇게 되니까 히데요시가 코를 물고 옆구리를 치는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고마키 성 앞에다가 병력을 모아놓고 우회로 해서 주변에 있는 작은 요새들을 점령해서 뒤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작전을 써요. 그래서 남쪽으로 별동대를 보내는데 이게 평지다 보니까 너무 멀리 우회를 시켜고 20km가 제가 직선거리를 봐도 20km예요. 20km나 떨어진 곳으로 보내서 여기서부터 이제 쓸고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얘가 이런 작전 쓸 거라는 걸 벌써 알았던 것 같고 이 시대가 정보전이 유명한데 도쿠가와 부대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소설에서 유명하게 되는 그 닌자의 고향이라는 이가 그쪽 정찰병들을 잘 활용했어요. 그런 부대를 잘 활용해서 이 정보를 캐치해냅니다. 그리고 이게 홈그라운드잖아요. 그 농민 정보망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파악을 해줘. 근데 일부러 멀리 돌린 것 같아요.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파악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멀리 돌리면 도쿠가와 이에야스 군도 멀리 분리가 되니까 그 틈에 자기들이 적을 분열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되죠. 그랬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대단한 게 고마키 성에다 정말 소수의 병력을 남겨놓고 밤새 20km 동쪽으로 본질을 다 빼버립니다. 이게 머리로 생각해도 절대 심장으로 못 따라오는 작전이에요. 맞습니다. 그냥 야수의 심장을 가졌군요. 하여간 무슨 심장인지 모르겠는데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도 설마 이렇게 할까 생각을 잘 못해요. 네, 허를 찌르는군요. 네, 그래서 가서 돌아서 이 별동대를 습격하는데 그것도 그냥 새벽에 야습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주력을 빼가지고 선발대 보내서 치고 자기가 직접 끌고 들어가서 삼면에서 포위를 섬멸해버립니다. 히데요시의 조카이면서 당시에는 양자 있었던 히데스쿠는 간신히 도망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병력을 섬멸해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히데요시 군대의 3분의 1이 벌써 날아가 버리죠. 근데 히데요시는 일단 고마키 성을 공격을 했어요. 코를 물려고. 근데 이미 저쪽에 본대에는 가 있었던 거야. 옆구리 물 사람은 없는 예,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야 당하니까 판단이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쟤를 구하러 가야겠다고 본대가 가려고 그랬더니 또 도쿠가와 이에야스 부하 중에 거기 또 사천왕이라고 유명한 부하 있는데 아무튼 관우 장비 좀 되는 애가 겨우 기병 500명 끌고 이걸 막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때 뒤늦게 판단하는 거. 아차, 그럼 고마키가 비었겠구나. 그래서 구원을 포기하고 고마키로 다시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포진하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그 사이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벌써 치고 돌아와서 본진에 들어와 버려요. 그냥 완전히 당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히데요시가 코를 물려고 그랬는데 사실 자기가 코를 물려버린 거예요. 오다 노부나가의 죽음 이후 후계자 자리를 두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적장손인 오다 히데노부를, 시바타 가스이에는 노부나가의 삼남인 오다 노부타카를 지지한다. 후계자를 놓고 벌어진 시즈가타케 전투에서 히데요시가 승리하며 최고의 지위를 얻는다. 하지만 히데요시의 권력이 못마땅한 오다 노부나가의 차남 오다 노부카스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동맹을 맺고 히데요시에 대항한다. 결국 히데요시와 이에야스 사이에서 고마키 나가쿠테 전투가 벌어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를 거머쥔다.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랑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는데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겨버렸네요. 이렇게 돼서 본성에 들어오니까 히데요시가 여기서 싸우다가는 자기 소진율이 너무 크니까 네. 그냥 화해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 대단한 게 여기서 내가 끝까지 승부를 냈다간 자기도 남아날 것 같지 않거든요. 여기서 또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기다린다라는 이게 생긴 것 같은데 사실은 기다린 게 아니고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해서 최선의 어떤 선택을 찾아낸 거예요. 아니 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절호의 찬스고 여기서 히데요시가 만약에 패퇴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싸워서 히데요시를 잡아서 만약에 죽일 수 있다면 진짜 천하를 먹을 수 있는 기회 아닌가요? 여기서 좀 실망스러운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굉장히 엄청난 전투란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네. 히데요시 측 전사자가 2,500명. 도쿠가와 사실은 오다가와 도쿠가와 연합군이라고 하는데 손실이 590명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압승은 압승인데 네. 뭐 그렇지만 몇만 히데요시 명씩 오고 가는데 그러네요. 뭐 2,500명, 600명 이게 뭐야 싶잖아요. 근데 이때가 그렇다니까 자기 친위 세력이 얼마 안 되는 시대라 큰 다이묘라기부터 전선에 데리고 난 직할은 5,000명 정도인데 500명 죽으면 10분의 1이고 그리고 5,000명 중에서 앞에 있는 애들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전투력으로 따지면 5,000명에서 500명 죽었으면 절반 정도 손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워서 이기면 이겨도 부하한테 죽고 옆세력한테 죽습니다. 그리고 히데요시도 결코 만만치가 않아서 전투에서는 졌지만 또 가진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오다 노부가츠와 히데요시가 화친을 해버립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겼는데 노부카츠가 히데요시랑 화친을 한다고요? 네, 여기서는 분명히 노부카츠랑 도쿠가 연합군이 이긴 네. 건데 또 히데요시가 노부카츠를 꼬셔서 어떻게 또 그렇게 돼버려요. 그 봐요. 히데요시는 이 정치의 정말 대가라니까요. 스미마세.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1586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이제 신하가 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이제 오사카성 입조를 하고 이제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이때쯤 되면 드디어 관백에 취임을 합니다. 히데요시가. 그리고 9월쯤에 드디어 도요토미라는 성을 받아요. 근데 이제는 하시바 히데요시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이름이 바뀝니다. 네. 이름 바뀐 김에 내친 김에 10만 대군을 일으켜서 네고로슈라는 다이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스리고 있던 기 지방에 대한 침공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선 침공의 선봉장이었죠. 고니시 유키나카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전투가 오타성 전투였는데요.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인력을 46만 명이나 동원해서 그 당시 있던 하천에다가 제방을 쌓아요. 높이 한 7m, 너비 한 7.2km 정도 되는 제방을 쌓아가지고 대규모의 물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제방을 터뜨려요. 근데 오타성도 이걸 막으려고 방어용 제방도 쌓고 뭐 특공대도 보내서 함선도 공격하고 했는데 물이 워낙에 저수량이 많다 보니까 중과부적으로 이제 성내가 다 침수되면서 대혼란에 빠지고 그 틈을 타서 고니시 유키나카가 공격을 해서 함락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이 대목이 전 히데요시의 전술적 독창성, 창의성, 좋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은 잔악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터트리면서 아군도 꽤 많이 죽거든요. 물에 휩쓸려서. 네. 아군의 손실은 개의치 않고 목표를 먼저 달성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 지역이 복속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창끝을 돌려가지고 초소카베 모토치카와가 다스리고 있던 시코쿠 지역도 히데요시에게 복속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 통일의 발판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애추로 다시 칼끝을 돌려서 애추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사사 나리만사는 병력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냥 항복해 버렸어요. 애추 지역도 복속이 됐죠. 요 시기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혼인 동맹이 체결되고 있는 시기예요. 근데 또 히데요시가 당시에는 이름난 효자였습니다. 근데 이 이름난 효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또 이에야스한테 인질로 보내는 강수까지 둬요. 혼인 동맹의 플러스 알파로. 그러면서 이제 와서 입조를 한 거죠. 얘는 보통 애가 아니다. 이거 더 시간 끌었다간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겠죠. 근데 박사님, 나 정말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래서 그러면 기다린다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판 붙어볼 만도 한데 붙었잖아. 근데 왜 가신으로 그냥 내가 들어갈게요 하고 왜 들어가요? 본인은 아직 승부를 내서, 그러니까 용어 상박이에요. 그러니까 싸워봤자 자기가 이겨도 대부분이 노부나가 세력한테 독고가는 힘이 없어요. 독고가와 이에야스가 여기 있는데 호조 가문이 오른쪽에 있었는데 호조 가문도 사실은 독고가와 사이가 안 좋았고 우에스기 겐신 집안은 한 번 패전한 다음엔 오히려 노부나가 편이 돼서 그쪽 동맹이 돼 있었어요. 아직 겐신이나 호조나 이런 세력들이 아직은 네.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대부분 주력은 노부나가 그 세력권들이었고. 그러니까 노부카츠의 힘을 실어주는 그러니까 세력이고. 독고가 이에야스 자기 입장에서는 아직 이들을 다 포섭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여러 가지 아마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했겠죠. 근데 저는 허준 씨의 마음도 뭔지는 알아요. 아, 거의 근데- 다 왔는데 그러니까. 히데요시가 지금 힘도 지치고 다 거의 무너지고 했는데 그냥 여기서 한 번 더 믿자야 본전이니까 그냥 빡! 그렇게 하면은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안정이 되니까 규슈 침공을 단행을 합니다. 근데 규슈 지역에는 시마즈 가문과 오토모 가문이 있었는데 오토모 가문은 히데요시에게 먼저 복속을 하고요. 시마즈 가문도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 침공의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대마도주 수호 요시토시한테 명령을 해서 조선 국왕은 입조해서 나를 아련케 해라 라고 이제 사절을 보내게 하죠. 이후에는 온 갖은 설득을 다해서 호조 가문을 복속시키려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호조 가문. 호조 가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의 군대를 일으킵니다. 25만 3천의 군대를 동원을 해서 진격을 해요. 거기다가 와키자카 야스하루라는 이 장소 특유의 저도성이 더해지면서 호조 가문 병사들이 각지에서 정말 결사항전을 했지만 중과부적으로 전선이 다 무너지고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호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근근히 끝까지 싸웠네요. 네. 이 호조 가문이 멸망하면서 드디어 센코쿠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고요. 히데요시에 의한 천하 통일이 완성이 되게 된 거죠. 그리고 중요한 제안을 하죠. 네. 나는 이 교토에서 멀리 떠나겠다. 누가요? 독고가 이에야스가. 나는 동쪽 지금의 에도, 그러니까 도쿄로 가겠다. 그 지역으로 가겠다. 근데 이게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이게 그 사람도 바보가 아니었으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떠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엔 더 위험한 거거든요. 가까이 있으면 제압할 수 있지만 멀리 가서 마구 성장해버리면 감당이 안 돼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얘가 떨어지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렇죠. 이럴 때 선택하는 게 장기 승부예요. 일단 내가 제대로 싸우고 얘는 마지막, 어차피 이건 마지막인데 그렇다면은 그때 보자. 너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해서 마지막에 붙자.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완전 여지껏 발굴하고 정복하던 지역과는 아예 다른 곳으로 이동을 택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네요. 예. 그러니까 이건 협상이라기보다는 3년 후에 뭐 만나서 붙자. 뭐 이런 겁니다. 전국 시대가 문을 내렸습니다. 통일이 됐습니다. 사실 완전한 통일은 아니지만 뭐 그럭저럭 네. 통일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게 됐죠. 저쪽에서 이제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아닌데 뭐 이러고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걸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통일을 전제로 한, 그러니까 통일 시대에 가능한 이제 정책들이 시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싫어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이 전국 시대 무장들 중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천하인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지방색, 지방 단위로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과 통일된 다음 세계를 구상하며 움직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천하인이라고 하죠. 히데요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천하인으로서 그 정책을 새로 시행하게 되는데, 물론 이건 옛날에 노부나가도 다 시행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방마다 이제 전국 시대가 되니까 지방마다 경쟁을 하니까 축성술, 뭐 상업, 수공업 이런 거 치열하게 발전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노부나가는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것 중에서 꼬셔요. 야, 뭘 만들었는데 누가 비법이 있다더라. 그걸 정보망을 통해서 알아내서 네가 우리 비법을 좀 줘라. 그러면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뭐랄까, 전국 기업을 만든다고 할까요? 그런 걸 받아서 자기 수도에다가 그런 기업을 세우고, 여기는 세금 면제. 그다음에 이 지방 시대에는 이쪽 상인이 저쪽 가서 장사를 못 해요. 그러면 노부나가는 전국 통일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식으로 말하면 지방에, 옛날에 우리나라 그런 거 있잖아. 무슨 물건은 어디서만 판다. 네네네. 이거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그대로 두고 여러 가지 자본이라든가 기술을 빼서 전국에 통용하는 또 이런 전국 기업을 만들어요. 기업 특혜를 주는 네,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전체 한의 경제적 통일성을 기하려고 하죠. 그런 시스템을 히데요시도 받아서 실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나중 일이지만 미쓰이 그룹 같은 게 이런 데서 탄생하게 되면서 일본 경제가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면 지방 기업과 재벌 기업이 공존하는 이제 그런 체제로 나가게 됩니다. 이거 좀 제가 좀 과장해서 설명한 건데, 그 다음에 오사카 성을 쌓는데, 이 오사카 성 쌓았던 자리가 니시야마 혼간지라고 오다 노부나가한테 가장 강력하게 저항했던 불교 세력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진짜 요새였거든요. 여기를 지금 우리가 관광지로 많이 가는 오사카 성으로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요새로 만들어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거기 해자가 그 유명한 천년을 로마를 방어했다는 콘스탄티노플 성벽 해자보다 몇 배는 더 커요. 그래서 이거는 함락시키려면 정말 몇십만 대군을 끌고 와야 됩니다. 근데 당시 전 일본에서 몇십만 대군을 끌고 올 애가 누가 있어? 이게 말하는 바는 뭐냐면, 너희가 최소한 일본의 절반 이상 3분의 1을 먹기 전에는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 정도의 재력과 군사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전국적인 경제, 정치 이런 체제를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가 아는 조선이나 중국 같은 그런 중앙집권적 국가는 아닙니다. 일본은 전국시가 끝났다고 해도 어떤 봉건적 유산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지방과 중앙에 이런 공존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고쿠 시대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사실 히데요시에 대한 평가가 많잖아요. 대부분 뭐 싫어하는 분들도 많고, 어떤 특정한 능력에 대해서는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히데요시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저희가 이번 시간하고 지난 시간을 통해서 쭉 그의 성장 과정을 돌이켜 봤는데, 결국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는 자, 기존의 것에만 고착되어 있던 자의 차이로 저는 생각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일본의 천하통일을 꿈꾸었던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4편에 걸쳐 쭉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러나 일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히데요시 이야기는 아직도 할 얘기가 좀 많이 남았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더 많이 준비해서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치열한 권력 투쟁을 통해 일본 열도를 장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마침내 반백의 자리에 오른다. 역사상 최초로 통일을 이룩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눈을 돌려 조선에 대한 침공을 시작한다. 하지만 임진왜란이 길어지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권력 기반에도 균열이 생긴다. 한편 임진왜란에 참가하지 않았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착실히 힘을 키워가면서 때를 노리는데, 히데요시가 병으로 사망한 이후 에도 시대를 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전략은 무엇이었나? 분열과 번영의 일본 전국시대 5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